9. 릴리 브리스코는 여전히 선체로 만을 바라보며 얼룩한 점 없는 바다라고 생각했다. 바다는 만을 가로지르며 비단처럼 펼쳐져 있었다. 거리라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 그들은 그 속으로 삼켜져서 영원히 떠나갔다.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 지극히 평온했다. 지극히 고요했다. 전기선도 사라졌다. 그러나 커다란 연기의 소용돌이는 여전히 허공에 걸린 채 깃발처럼 쭉 늘어져서 이별을 슬퍼하고 있었다. 10. 섬이 저렇게 생겼었구나. 캠은 또다시 파도 속에 손가락을 담그고 물살을 가르며 생각했다. 이제 그 바다에서 그 섬을 본 적은 없었다. 저렇게 바다 위에 떠 있구나.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고 양쪽에 험준한 바위산이 있고 바다는 움푹한 곳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섬의 양옆으로 한없이 펼쳐져 있네. 섬은 아주 작구나. 마치 나무잎이 거꾸로 서 있는 것 같군. 거기서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나왔지. 캠은 생각했다.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모험담을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다가 손가락 사이로 흐르고 해초 같은 눈보라가 손가락 뒤로 사라져 갔으므로 도저히 이야기에 집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모험이나 탈출의 느낌뿐이었는데 나침반 방위를 모른다고 아버지에게 혼난 일과 협정에 대한 제임스의 완고한 고집, 자기 자신의 번민까지도 모두 빠져나가고 흘러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디로 가는 걸까? 물속에 담그고 있느라 얼음처럼 차가워진 자신의 손에서 그 변화와 탈출과 모험에 대한 기쁨의 샘이 솟아올랐다. 자신이 살아서 거기에 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이었다. 이 갑작스럽고 생각지 못한 기쁨의 샘에서 물방울이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어렴풋한 온갖 형체 위로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한 세계에 존재하는 형체, 그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져 여기저기서 어떤 빛을 안고 떠오른다. 그리스, 로마, 콘스탄티노플일 수도 있다. 그것은 작은 세계이고 나무잎을 거꾸로 세운 모습에 금가루를 흩뿌린 파도가 섬을 감싸며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이 작은 섬조차도 우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서재의 그 노신사들이라면 분명 설명해 줄 수 있겠지. 캠은 생각했다. 때로는 그 토론 현장을 잡으려고 정원에서 몰래 숨어 들어간 적도 있어. 그녀가 서재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관로 속에 카마이클 씨나 뱅크스 씨로 매우 늙었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은 낮은 안락 의자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 타임스 신문을 뒤적거리며 어수선해서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예수에 관해 말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런던 거리에서 매무드를 파낸 일, 나폴레옹은 어떤 인물이었나? 그들은 그녀의 질문에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다루었다. 관로 속에 회색 옷을 입고 있었고 히스꽃 향기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의 조각조각을 붓으로 쓸어모으고 신문 페이지를 넘기면서 다리를 꼬고 때때로 무언가를 매우 짤막하게 이야기했다. 어쩐지 꿈결 같아서 그녀는 서가에서 책을 한 권 꺼내어 옆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종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고르고 반듯한 글씨체로 무언가를 써나갔고 때때로 기침을 하면서 맞은편의 노신사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책을 펼쳐들고 서서 그녀는 생각했다. 여기서는 누구라도 자기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 부풀릴 수 있어 마치 물속의 나뭇잎처럼 또한 담배를 피우고 타임스를 바스락거리며 읽는 노인들 사이에서 잘 풀리는 일은 모두 옳은 일이야. 서재에서 글을 쓰는 아버지를 보면서 캠은 갈로 속에 지금은 배 위에 앉아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캠은 그가 가장 사랑스럽고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결코 아버지는 허세꾼도 폭군도 아니야. 만약 내가 여기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셨더라면 분명 매우 부드럽게 물으셨을 거야. 무엇을 도와줄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닐까. 캠은 물새떼 알 같은 반점이 있는 작고 번들번들한 책을 읽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니, 틀리지 않았어. 지금의 아버지를 봐. 그녀는 제임스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제임스는 돛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뒤틀린 사람이라고 제임스는 말했다. 그 작자는 언제나 이야기를 자신과 그의 책으로 끌고 간다고 참을 수 없이 이기적이고 최악의 폭군이라고. 하지만 봐.
캠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말했다. 지금의 아버지를 봐. 다리를 꼬고 앉아 작은 책을 읽고 있는 아버지에게 캠은 눈을 돌렸다. 그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작은 책의 노란 페이지는 눈에 익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면지에는 만찬에 15프랑을 썼고 포도주가 얼마, 웨이트 팁이 얼마라고 깔끔하게 써놓았으며 종이 아래에는 모든 금액의 합이 적혀 있었다. 그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느라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버린 책은 대체 무슨 내용일까? 캠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책에 푹 빠져서 잠시 고개를 들어 올릴 때는 봐요.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더욱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것이 끝나면 그의 마음은 다시 책으로 향했다. 마치 무언가를 안내하거나 양떼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았다. 때로는 좁은 외길 위로 계속 올라가고 또 어떤 때는 속도를 내서 덤불 사이를 단숨에 돌파했다. 때로 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가시나무에 질려 눈이 먼 것 같지만 그런 일로 주저앉는 일은 없었다. 계속해서 책장을 넘기며 읽었다. 이렇게 캠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계속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거기에 앉아있는 이상 캠은 안전했던 것이다. 정원을 통해 서재로 몰래 숨어들어와 책을 꺼내들고 노신사들이 갑자기 신문을 내려놓으며 신문지 너머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과 성격에 대해 무엇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때 느꼈던 것만큼 안전한 기분이었다. 캠은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고 섬을 보았다. 그러나 그 나무잎 같은 섬의 선명한 윤곽은 흐릿해져 있었다. 아주 작고 아주 멀었다. 지금은 해안보다 바다가 더 중요했다. 파도가 그들의 배를 에워싸고 있었다. 한 줄기 파도를 타고 통나무 하나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떠다녔고 갈매기가 또 다른 파도 위를 타고 있었다. 캠은 물속으로 손가락을 담그며 그 근처에서 배가 침몰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꿈을 꾸듯이 몽롱한 상태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죽는다. 저마다 혼자서. 11. 얼룩 한 점 없는 바다. 어찌나 보드라운지 돛도 구름도 그 푸른색 속에 잠겨버린 듯한 그 바다를 보면서 릴리 브리스코는 매우 많은 것들이 거리의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도 서로 가까운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했다. 램지 씨에 대한 릴리의 감정도 그가 만을 가로질러 점점 더 멀어져감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많은 길쭉하게 잡아 늘여놓은 것만 같았고 그가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램지 씨도 아이들도 저 푸른 물과 저 먼 거리가 삼켜버린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여기 잔디밭 위에서는 바로 옆에 카마이클 씨가 갑자기 끙 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릴리는 웃었다. 그가 잔디밭에서 책을 주워 올렸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서 자세를 가다듬고 흡시 바다 괴물처럼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것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는데 그가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원래대로 고요해졌다. 이 시각이면 이미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을 텐데 집 쪽을 바라보며 릴리는 생각했지만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집 사람들은 식사가 끝나면 곧장 각자의 일을 보러 서둘러 자리를 뜬다는 것을 상기했다. 모든 것이 이 고요함과 공허, 이른 아침의 비현실과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릴리는 잠시 주변을 서성이며 반짝반짝 빛나는 가늘고 기다란 창문들과 깃털 같은 푸른 연기를 보면서 가끔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행에서 돌아오거나 병석에서 일어난 뒤 평소의 습관이 표면의 그물을 완전히 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비현실감이 덮쳐와서 깜짝 놀라곤 했다. 무언가가 나타날 것만 같았다. 생명은 이때 가장 생생해지고 우리 마음도 매우 차분해진다. 다행히도 잔디밭을 가로지르며 앉을 곳을 찾아 나오는 백위스 부인에게 안녕하세요 백위스 부인. 날씨가 정말 좋아요. 어머 이런 햇볕 아래 앉으시려고요? 제시퍼가 의자들을 다 치워버렸네요. 제가 하나 찾아올게요. 하고 활기차게 인사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말 상대를 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었다. 말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사물들 사이로 사물들을 넘어서 미끄러져 나가며 돛을 흔들었다. 만에서는 배들이 매우 부산하게 움직이며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다는 공허한 게 아니라 가장자리까지 꽉 차 있었다.
저 물속에 입술까지 푹 담그고 서 있는 듯 그 안에서 움직이며 떠오르고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렇다. 이 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었다. 수많은 생명이 그 안으로 흘러들었다. 램지 부부의 생명, 아이들의 생명, 그 밖의 온갖 생명들이 모여들었다. 바구니를 든 빨래하는 여자, 까마귀, 레드아 포크, 보라색과 연녹색 꽃들, 이 모든 것을 공통된 하나의 감정으로 묶어주었다. 10년 전에 바로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녀가 이곳을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완전성의 느낌 때문이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런 연인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재능은 사물의 본질을 선별하여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던 완전성을 부여하고 어떤 장면이나 사람들의 만남에서 둥글고 속이 꽉 찬 것을 만들어내어 그 위에 사고를 깃들게 하고 사랑이 머물게 할 수 있다. 릴리의 시선이 램지 씨의 그 갈색 점 위에 머물렀다. 점심때까지는 등대에 도착할 것이다. 그런데 바람이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하늘과 바다도 조금 바뀌었다. 배들은 저마다의 위치를 바꾸었다. 방금 전까지는 신기할 정도로 차분했던 풍경이 지금은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바람은 연기의 길게 늘어진 꼬리를 지웠다. 배들의 위치도 왠지 불만스러웠다. 바다 위의 불균형이 릴리의 마음속 조화까지 깨뜨리는 것 같았다. 막연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의 그림을 돌아보자 고통은 더욱 명료해졌다. 자신은 아침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두 개의 상반된 힘 사이에서 면도날 같은 균형을 아직 찾지 못했다. 램지 씨와 그림 사이의 균형이 필요했다. 아마 구도가 잘못된 탓일까? 벽의 선을 없애야 했을까? 아니면 나무 덩어리가 너무 무거운 걸까? 무심코 비꼬는 웃음이 떠올랐다. 시작할 때는 자기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그녀는 자기를 빠져나가버린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애썼다. 그것은 램지 부인을 생각하는 사이에 도망갔고 그림을 생각하는 지금도 빠져나가버렸다. 말은 찾아온다. 환영도, 아름다운 그림도, 아름다운 문장도 찾아온다. 그러나 그녀가 붙잡고 싶은 것은 전기가 통하는 충격, 형체를 이루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잡아내서 다시 시작하자. 그것을 잡아내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릴리는 이젤 앞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필사적으로 말했다. 인간이라는 장치는 그림을 그리거나 감정을 느끼기엔 참담할 정도로 효율이 낮다.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고장 나버린다. 용기를 내어 그것을 무리하게 작동시킨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릴리는 앞을 바라보았다. 확실히 거기에는 산 울타리가 있어. 하지만 무턱대고 쥐어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벽의 선을 응시해도 부인이 회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다고 생각해도 그저 반짝이는 빛이 느껴질 뿐이다. 만약 오지 않아도 오게 내버려두면 된다고 릴리는 생각했다.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없을 때가 있어. 하지만 생각하지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릴리는 주저앉아 붓으로 질경이 꿀락을 헤집으면서 여기 잔디밭 위, 여기 땅 위가 그녀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했다. 잔디는 매우 거칠었고 잡초가 섞여 있었다. 여기 이 세계 위에 앉아서 그녀는 오늘 아침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이 세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여행자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도 열차의 차창 너머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금 이 마을의 모습과 저 노새가 끄는 달구지 밭에서 일하고 있는 저 여인을 봐두어야 하며 앞으로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잔디밭이야말로 곧 세계였다. 그녀와 카마이클 씨 두 사람이 이 높은 곳에 함께 있었다. 릴리는 카마이클 씨를 보면서 그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두 사람은 아침 내내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아마 두 번 다시 그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는 아주 많이 늙었다. 그녀는 그의 발끝에 걸려있는 슬리퍼를 보고 웃으면서 그가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세간에서는 그의 시를 매우 아름답다고 말했다. 40년 전에 쓴 것까지도 출판했다. 지금은 카마이클이라는 유명인이 옆에 있다는 사실에 릴리는 웃으면서 생각했다. 인간은 대체 몇 가지 형태를 지닐 수 있을까? 신문에서 치켜 세우는 그와 여기 있는 옛날 그대로인 그는 완전히 똑같지만 굳이 말하자면
다만 지금은 흰머리가 조금 늘었을 뿐이다. 그녀의 눈에도 그는 정말로 아주 똑같아 보였는데 카마이클 씨가 앤드류 램지의 사망 소식, 그는 유탄을 맞고 즉사했다. 훌륭한 수학자가 될 제목이었다. 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앤드류 램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인생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고 말했다며 누군가가 말해준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커다란 지팡이를 짚고 트라팔가 광장을 행진하기라도 했다는 걸까? 세인트 존스 우드의 자기 방에 혼자 틀어박혀 읽지도 않으면서 책장만 끊임없이 넘기고 있었다는 말일까? 앤드류가 청사했다는 말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그의 심정을 충분히 알 것 같았다. 릴리와 카마이클 씨는 계단에서 마주치면 우물우물 인사를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일은 날씨가 맑을까요? 흐릴까요? 하는 말이나 나누는 사이였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윤곽만 파악하고 세세한 부분은 모르는 것처럼 정원에 앉아 비탈길을 내려다보며 그 끝이 보라색 희석꽃 속으로 묻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런 식으로 그를 알고 있었다. 약간 달라진 점은 인정한다. 그의 시는 한 구절도 읽지 않았지만 그 느긋하고 기분 좋게 울리는 흐름은 알 것 같았다. 충분히 잘 읽어서 감미롭고 달콤했다. 사막이나 낙타, 야자나무와 일몰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매우 비인간적인 것들도 다루었다. 죽음에 대해 말했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는 초연했고 남들로부터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옆구리에 신문을 끼고 저 응접실 창가를 지나갈 때면 언제나 어색하고 비틀거리는 그의 걸음은 렌지 부인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왜인지 모르지만 부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부인이 언제나 그를 불러 세운 것도 물론 그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는 인사를 했다. 마지못해 멈춰서서 깊게 절을 했다. 램지 부인은 그가 자기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자 몸이 달아서 그에게 물었다. 곧잘 들려왔다. 외투는 무릎덮개는 신문은 필요 없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인사를 했다. 그녀의 성품 중에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아마 그 위압적인 태도와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면이 싫으셨을 것일 테지요.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어떤 소리에 릴리의 주위가 객실 창문으로 쏠렸다. 경칩이 삐걱거리는 소리였다. 실바람이 창문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 부인을 아주 싫어한 사람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릴리는 생각했다. 그랬다. 응접실 계단이 비어있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은 릴리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부인이 필요치 않았다. 부인이 너무 자신만만하고 지나치게 격렬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미모가 질투를 불러일으켰겠죠. 너무 단조롭고 언제나 똑같다고 말이에요. 또 다른 유형,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쾌활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인은 남편에게 너무 무릅니다. 그가 온갖 소동을 부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내를 비치지도 않아요. 부인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갈라 속의 카마이클 씨가 부인을 싫어하는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한 램지 부인이 하루 종일 잔디밭에 서서 그림을 그리거나 드러누워 책을 읽는 모습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다.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용무가 있어서 외출한다는 표시로 팔에 바구니를 걸치고 읍내로 갔고 환기도 잘 안 되는 조그만 방으로 찾아가 가난한 사람들을 문병했다. 릴리는 놀이나 토론에 한참 빠져 있다가 팔에 바구니를 걸치고 꼿꼿한 자세로 말없이 외출하는 부인을 곧잘 보았다. 부인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환자들은 반쯤 웃음 짓고 갈로 속의 부인은 찻잔을 아주 다소곳하게 다루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자들은 반쯤 웃음 짓고 반쯤 감탄하면서 또 갈로가 있네요. 부인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반쯤 감탄하면서 고통으로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그녀를 보았을 것이다. 당신은 아픈 사람들과 함께 있다 오셨군요. 릴리는 생각했다. 그러다 램지 부인은 누군가가 식탁에 넣거나 버터가 신선하지 않거나 차 주전자에 이가 빠지면 버럭 화를 냈다. 부인이 버터가 신선하지 않다고 툴툴거리는 동안 사람들은 그리스 신전을 떠올리며 그리스 여신 같은 미인이 어쩌다 자기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했다. 부인은 절대 말만 앞세우지 않았다.
말로 하기 전에 떠나고 행동한다. 시간을 지키고 곧바로 행동하는 것은 부인의 본능이었다. 제비가 남쪽으로 향하고 아티초크가 태양을 향하듯 언제나 그녀는 사람들을 향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둥지를 틀었다. 모든 본능이 그렇듯이 부인의 이 본능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고통스러웠다. 마이클 씨도 그랬을지 모르고 릴리는 확실히 그랬다. 두 사람은 바로 행동의 무익성과 사고의 우울성에 관한 공통된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 부인이 어디론가 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일종의 비난이었고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일깨우는 것이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선입관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저항의식에 불타올라 사라져가는 선입관을 붙들고 늘어지게 된 것이다. 찰스 텐슬리도 그랬다. 그가 미움받는 이유도 대부분 그 때문이었다. 그는 인간 세상의 균형을 뒤엎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릴리는 멍하니 붓으로 질경이를 헤집으며 생각했다. 그는 특별 연구원이 되었고 결혼해서 골드스크린, 런던 교외입니다. 골드스크린에 살고 있었다. 전쟁 중에 릴리는 어느 강연회에서 그 연설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공격했고 누군가를 비난했다. 동포애를 슬퍼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림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그녀의 뒤에서 새그 담배를 피우면서 이론수의 오펜스랍니다. 브리스코 양. 이렇게 갈로 속에 들어있고요. 담배를 피우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도 되는 양 여자는 글도 쓸 줄 모르고 그림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하던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었으라기보다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던 사람이 정말로 동포를 사랑할 수 있을까? 깡마르고 불구레한 얼굴에 쉰 목소리로 그가 강단에 서서 사랑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가 붓으로 헤집던 질경이 사이로 개미가 기어다녔다. 정력적인 붉은 개미로 찰스 텐슬리와 조금 닮았다. 그녀는 사람이 반쯤 들어찬 강당에 앉아서 그 싸늘한 공간에 사랑을 퍼올리고 있는 그에게 야유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낡은 통발 같은 것이 파도 사이에 떠있고 램지 부인이 자갈 사이에서 안경집을 찾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아이 참 성가시라. 또 잃어버렸어요. 내버려 두세요. 텐슬릿이. 해마다 여름이면 몇천 개씩 잃어버리는걸요. 이 말을 듣고 그는 턱으로 옷깃을 누르면서 그런 터무니없는 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당신이 하는 말이니 참겠다는 듯이 아주 매력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 긴 소풍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둘이 돌아오면서 그는 분명 부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그는 여동생 학비를 대고 있대요. 정말 훌륭하지 않아요? 램지 부인이 릴리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에 대한 릴리 자신의 감상도 좀 이상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붓으로 질경이를 쿡쿡 찌르면서 생각했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대부분 이상하다. 자기 고유의 비밀스러운 목적에 맞추어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그는 왕자의 글동무구 같았다. 그녀는 화가 나면 그의 깡마른 옆구리에 회초리를 내리쳤다. 그러므로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려면 램지 부인의 말을 참고하고 부인의 눈을 통해 보아야 했다. 릴리는 개미가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작은 산을 만들어 주었다. 개미들은 자기들의 우주가 간섭당하자 어쩔 줄 모르며 갈팡질팡했다. 왼쪽으로 가는 개미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개미도 있었다. 부인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50쌍의 눈이 필요하다고 릴리는 생각했다. 아니, 그녀를 제대로 관찰하려면 50쌍의 눈으로도 부족했다. 그 중에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도 있을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신비로운 감각, 공기처럼 정밀한 감각이었다. 그것은 열쇠 구멍으로 숨어 들어가서 뜨개질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가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부인을 에워싸고 그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바라는 것을 마치 대기가 전기선 연기를 품듯이 감각 속에 고이 간직할 것이다. 부인에게 산울타리는 어떤 의미일까? 정원은 부서지는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 릴리는 램지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았다. 해면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이들이 크리켓을 하면서 아웃이야 아웃이야 하고 고함을 지를 때 부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꿈틀대고 요동쳤는가. 부인은 뜨개질을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리고 집중하다가 다시 긴장을 풀었다. 그러자 갑자기 램지 씨가 걸어와 부인 앞에 딱 멈춰 섰다.
기묘한 충격이 온몸을 타고 흐르며 그녀를 감싸고 뒤흔들었다. 램지 씨는 꾸부보듯이 서서 눈을 내리깔고 부인을 보았다. 릴리는 그러한 램지 씨를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손을 뻗어 부인을 의자에서 일으켰다. 어쩐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느낌이었다. 언젠가도 그렇게 몸을 숙이고 배에서 내려준 적이 있었다. 배가 기슭에서 4, 5인치 떨어져 있었으므로 신사들은 부인들이 무트로 나오는 것을 도와주어야 했다. 옛날에 유행한 크리놀린, 이 크리놀린은 이거 뭐 버팅감을 넣어 만든 무슨 치마라고 하네요. 크리놀린이나 페스타 바지, 페스타 바지는 뭐 밑은 넓고 아직도 수묵한 무슨 바지 종류라고 합니다. 예, 페스타 바지가 등장할 법한 고풍스러운 전경이었다.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램지 부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릴리는 상상했다. 드디어 때가 왔어. 그래, 지금 말해버리자.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아마 부인은 그 한마디만 하고 그에게 손을 내맡긴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겨 조용히 기슭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그녀는 말했겠지. 그러나 그 이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의 전율이 두 사람 사이에서 수없이 오고 갔을 것이다. 틀림없어 릴리는 개미들을 위해 길을 평평하게 다듬어주면서 생각했다. 내가 꾸며낸 게 아니야. 몇 년 전부터 꼭꼭 접은 채로 숨어 있던 것과 내가 본 것에 돌파구를 열어주었을 뿐이다. 그 어수선하고 떠들썩한 일상 속에서 부인은 아이들과 손님들 뒤치다거리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어떤 것이 앞서 떨어진 것 위로 또 떨어지면서 메아리를 일으켜 공중으로 울려 퍼졌고 그로 인해 공중의 진동으로 가득 차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은 그녀의 착각일지도 몰랐다. 릴리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 부인은 녹색 쇼를 걸치고 남편은 바람에 넥타이를 풀럭이며 둘이 팔짱을 끼고 온실 옆을 지나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지극한 행복의 연속은 결코 아니었다. 부인은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했으며 남편은 몸서리치고 금방 우울해졌다. 절대 행복은 아니었다. 그럴 리 없었다. 침실문이 아침 대바람처럼 쾅 소리를 낼 때도 있었고 화를 내며 식탁에서 벌떡 일어날 때도 있었다. 창밖으로 접시가 휙 날아가기도 했는데 그러면 온 집안의 문이 쾅쾅 닫히고 브라인드가 부드덕거리며 어수선해졌다. 마치 돌풍이 휘몰아쳐서 모두들 황급히 전기선 갑판의 문을 닫아 걸고 물건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정돈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처럼 그런 어느 날 릴리는 계단에서 폴 레일리와 마주쳤고 그들은 아이 마냥 자지러지게 웃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 때 우유에서 집게벌레를 발견한 램지 씨가 접시를 통째로 창밖 테라스로 던져버렸기 때문이었다. 하필 아버지 우유에 집게벌레라니. 포르는 무서워 벌벌 떨며 말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지네가 나와도 어쩔 수 없다며 웃어 넘길 일이었지만 램지 씨는 신성한 울타리를 엄숙하게 두르고 그 성질을 위험 있게 통치하고 있으므로 우유 속의 집게벌레는 괴물에 필적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램지 부인은 지치고 다소 겁에 질렸다. 접시가 날아다니고 문이 쾅쾅거리면 그럴 만도 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러면 부인은 슬픔과 원망에 차서 그 폭풍을 냉정하게 극복하거나 릴리와 폴이 그런 것처럼 웃어 넘기지도 못하고 지친 탓인지 무언가를 숨겨버렸다. 생각에 잠겨 침묵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자 램지 씨는 부인이 있는 곳 근처로 슬그머니 다가와 서성대기 시작했다. 부인이 편지를 쓰거나 이야기하고 있는 창 아래를 왔다 갔다 했다. 부인은 그가 지나갈 때면 언제나 바쁜 척하며 그를 피하고 못 본 척했는데 그러면 그는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상냥하게 정중하게 그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다. 그래도 부인은 얼씬거리지 못하겠다. 부인은 아주 잠깐 고개를 돌리고 어깨너머로 자만에 빠진 그것은 미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겨지지만 평소의 그녀에게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그만한 얼굴을 보이며 과시했다. 옆에는 언제나 민타와 폴이 있었고 월리엄 뱅크스가 있기도 했다. 이었고 그는 무리에서 밀려나온 굶주린 울프 하운드처럼 무슨 그 개의 종류랍니다. 울프 하운드처럼 서서 갈로 속에 릴리는 잔디밭에서 일어나 그를 보았던 계단과 창문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울프 하운드처럼 서서 그녀의 이름을 한번 불렀는데 그 모습은 마치 눈밭에서 울부짖는 늑대 같았지만 그래도 부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이름을 불렀고 이번에는 그 말투 속의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켰다. 부인은 갑자기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그에게 달려갔고 마침내 그와 함께 배나무와 양배추 밭과 딸기밭 사이를 거닐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움의 결말을 지을 텐데 과연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들에게는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릴리도 폴도 민타도 얼굴을 돌리고 호기심과 불편함을 숨기며 저녁 식사 시간까지 꽃을 꺾거나 공놀이를 하거나 잡담을 나누었다. 저녁 식사 때 그들은 평소처럼 각각 식탁의 양쪽 끝에 앉아 있었다. 누가 식물학을 전공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튼튼한 팔다리가 수두룩한데 너희 중 하나 정도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은 어느 때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는 공중에 번뜩이는 칼날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떨림만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이들이 수프 접시를 둘러싸고 앉은 언제나 보던 광경이 배나무와 양배추 사이를 거닐고 온 뒤로 두 사람 눈에 신선하게 비치는 것 같았다. 특히 릴리가 볼 때 램지 부인의 시선은 곧잘 프루에게 향했다. 프루는 동생들 한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항상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전전긍긍하느라 그의 입도 열지 못했다. 프루는 우유 속에 든 집게벌레 때문에 한없이 자신을 책망했다. 램지 씨가 접시를 창밖으로 던졌을 때는 얼마나 창백해졌던지, 부모의 그 긴 침묵 속에서 얼마나 풀이 죽어 있었던지. 아무튼 어머니는 지금 열심히 프루를 위로하며 모든 일이 잘 풀렸다고 안심시키려 애썼다. 머지않아 너에게도 이런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프루는 그 행복을 1년도 채 누리지 못했다. 프루는 바구니에 꽃을 쏟아버린 거라고 생각하면서 릴리는 자기 그림을 손도 대보지 못하는 그림을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뒤로 물러섰다. 모든 감각 기능이 무아지경에 빠진 듯 얼어붙은 표면 밑에서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릴리 또한 바구니에 꽃을 쏟아서 풀밭 위에 흩뿌리고 마지못해 망설이면서도 의심은커녕 불평 한마디 없이 떠나온 자신이야말로 순종의 화신이 아니었던가. 들판을 지나 계곡을 건너 하얀 꽃들을 가득 흩뿌리면서 그녀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주변의 음덕은 험준했다. 바위 투성이에 가팔랐다. 파도는 아래의 바위 위에서 거친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다. 그들 세 사람은 함께 갔다. 램지 부인은 앞에서 조금 서두르며 걸었다. 마치 그 모퉁이만 돌면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릴리가 바라보던 창문이 그 뒤에 있는 어떤 밝고 가벼운 물체 때문에 하얘졌다. 드디어 누군가 응접실에 들어왔구나.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제발 그들이 거기 가만히 앉아있도록 해주세요. 우물쭈물 밖으로 나와서 내게 말을 걸지 않게 해주세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방 안에 가만히 있었다. 게다가 다행히도 계단 위에 그 기묘한 삼각형 그림자를 들이오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 그로 인해 그림의 구도가 조금 달라졌다. 매우 흥미로웠다. 매우 유용했다. 그녀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감정이 고삐를 늦추거나 깊이와 결의를 버리거나 현혹당하지 않도록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응시해야 한다. 이 풍경을 이렇게 바이스로 쬐어서라도 잡아두어야 한다. 무언가가 비집고 들어와 그것을 망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릴리는 붓에 물감을 꼼꼼히 찍으면서 생각했다. 보통 정도의 경험으로 단순히 이것은 의자고 저것은 식탁이라고 느끼면 좋겠지만 동시에 기적이며 무아의 경지라고 불리는 것도 원하는 것이다. 그 문제도 결국 해결될 것이다. 어머, 그런데 무슨 일이지? 하얀 파도 같은 것이 창유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방 안의 장식을 흔든 것이 틀림없었다. 릴리의 심장은 그녀에게 달리던 부인의 모습에 사로잡혀 괴로웠다. 램지 부인. 릴리는 그 옛날의 두려움이 돌아왔음을 느꼈다. 원하고 원했지만 가지지 못했던 그 두려움 때문에 부르짖었다. 부인은 아직도 내게 그런 두려움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조용히 마치 부인이 자제라도 한 것처럼 그 공포 또한 의자와 식탁처럼 평범한 경험의 일부가 되었다. 램지 부인은 릴리에 대한 온정의 일부였다. 램지 부인은 그 의자에 지극히 평범하게 앉아 뜨개 바늘을 놀려 젓갈색 양말을 짜면서 계단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거기에 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 있지만
지금은 이젤 앞을 도저히 떠날 수 없어서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 보고 있던 것으로 가슴이 벅차 올라서 릴리는 붓을 든 채로 카마이클 씨를 지나 잔디밭 끄트머리까지 걸어갔다. 그 배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램지 씨는 릴리는 그를 원했다.